오케이? 그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ECB처럼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용국대, 미국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국대라는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목표와 사실은 상충되는 게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상충될 수 있다. 그게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론적으로는 듀얼 맨데이트, 미국의 경우처럼 고용국대, 물가 안정, 장기적인 안정적 금리 이런 것들이 동등한 가중치를 두고 동등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물가 안정이 희생되는 확장적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 반면에 유럽의 중앙은행처럼 물가 안정을 확실하게 중요하게 제일 강조하는 경우는 물가 안정에 좀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책이 희생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라고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한국은행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물가 안정이 ECB처럼 유럽의 중앙은행처럼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에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도 물가 안정이랑 똑같이 중요한 걸로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지금 한나라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 안정이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또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고 정리를 하면 미국의 경우는 물가 안정이 제일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국대 장기적인 금리 안정 이런 것들이 똑같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듀얼 맨데이트를 그런 방법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ECB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한 것이 지금 포함되는 과정이 있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건 간에 물가 안정은 모든 중앙은행이 제일 중요한 걸로 최소한 포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물가 안정으로 좀 한정을 해서 그럼 물가 안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노미널 앵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노미널 앵커로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모니터리 타겟팅입니다. 그러니까 노미널 앵커로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려는 방법이 이른바 모니터리 타겟팅이 되겠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말고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리 타겟팅이 있는데 여기서는 통화량이 이제 보는 통화가 뭔지를 여러분 배웠죠? MB 지난 시간에 보는 통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Currency in Circulation에다가 Reserve를 더하면 보는 통화라고 그랬죠. 그 보는 통화를 늘렸다 줄였다 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도 하고 또 재할인율 조작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통화정책이고 그 보는 통화에다가 요금을 예금을 합치면 M1이 됩니다. 요금을 예금은 요구할 때마다가 그 돈 내줄 수 있는 요금, 보통 예금, 그 요금 예금이에요. 그럼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뭐 정기예금, 적금,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이런 걸 합치면 M2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는 통화가 있고, M1이 있고, M2가 있고, M2에다가 제2금융권의 예수금을 합치면 그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이 이제 제2금융권 예수금이에요. 그걸 합치면 M3가 되는 거예요. 통상 이제 M2를 이제 이 모니터리 타겟팅에서는 M2를 많이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거를 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노미널 앵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15%에서 또는 5%에서 컨트롤하겠다. M2를 금년에는 5% 정도로 유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정책 목적은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모니터리 타겟팅이란 말이에요. 통화량을 가지고 그걸 타겟팅해 가지고 그걸 조절하면서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에서 그 주로 타겟팅으로 삼는 통화량은 과거에는 이제 M2 같은 거를 많이 우리가 썼죠. 그 M2는 그 의미가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합한 거고, M1은 본원 통화에다가 요구불 예금 합친 거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지금은 잘 안 쓰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장점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왜 안 쓰느냐? 너무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량 가지고 조절하는 거는 이제 실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금융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요새는 월급을 증권계좌로 받을 수도 있죠. 그 증권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거기서도 이자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경제활동의 그 기본이 되는 통화량이 M2로 해야 될지 M3로 해야 될지, 옛날에는 또 MCP라는 그런 통화량을 또 개발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무 금융 혁신,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준 통화량을 뭘로 해야 될지가 속된 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쫓다가 이거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마니터리 타겟팅 하기가 이제는 M1, M2를 계산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연 M1, M2가 실제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 지표를 반영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 타겟팅을 더 이상 많은 나라가 안 씁니다. 근데 통화량 타겟팅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기 장점은 통화량이라고 그러는 거는 눈에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쉬워요. 그 타겟으로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노미널 앵커가 쉽다 보니까 타임 인컨시스턴시의 문제가 적죠. 그죠? 단점은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면서 과연 무엇을 모니터리 타겟으로 해야 될지를 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인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단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리 타겟팅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물가 안정이죠. 목적은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타겟은 뭐예요? 타겟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M2면 M2를 5% 내로 유지를 하겠다. 근데 과연 5% 내로 통화량 유지를 하면 물가 안정을 이루었을까? 그 링크가 조금 애매하죠. M2가 5%로 유지가 됐을 때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막 개발되고 그러면 M2는 유지가 됐는데,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막 개발이 되면서 증권계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월급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M2는 5%로 유지가 됐는데 M3는 확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물가 안정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